블로그 운영 관련된 좀 포괄적인 질문들 몇 개 짚어볼게요. 방문자 수 벽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콕 집어서 얘기를 하기 어려운 게 그 블로그 하나하나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방문자 수 벽, 박스권에 갇혔다. 여태까지 내가 쓰고 있던 패턴을 다 돌아봐야 돼.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인기글의 리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안에서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불통에서 유효 키워드 볼 수 있잖아요. 유효 키워드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항목이랑 좀 일맥상통하죠. 내 제목의 구조나 그리고 본문의 구조를 다 뜯어보셔봐야 된다. 상위 노출의 실패한 글 분석하기 컨텐츠를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컨텐츠에서 조금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 꼭 챙겨보시려면 뭐 하셔야 되죠? 구독, 알림 설정까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 블로그 카테고리를 몇 개로 잡는 게 좋은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하나로 일단 시작하는 게 좋고요. 처음에 많이 하시는 실수가 글도 쓰기 전에 카테고리부터 계획을 다 잡아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게시판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 처음에는 제가 컨설팅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100개를 쌓을 때까지는 그냥 나의 카테고리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물론 카테고리 명을 잡아야 네이버 알고리즘이 내 블로그를 빨리 카테고리 분석을 분류를 해주긴 하지만, 계획부터 막 잡아놨어. 근데 실제 글이 안 들어가 거기에.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블로그 알고리즘 들어와서 봤는데 뭐야, 카테고리만 잡혀있고 내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별로 좋은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 내지 2개 정도만 굵직한 걸 잡아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글만 쌓아간다. 쓰고 싶은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많을 수 있죠. 네,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초보자 분들 그렇게 하니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잡블로그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볼게요. 잡블로그는 카테고리에 답이 없어요. 내가 뭐 육아 컨셉으로 할 거야. 그런데 카테고리 간에 최소한의 연관성은 있어야 된다. 자,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1번 카테고리는 육아 아이템 리뷰야. 2번 카테고리는 그냥 좀 포괄적으로 육아 정보. 1번 카테고리가 육아 정보, 2번 카테고리가 육아 아이템 리뷰야. 그러면 이럴 때 1번 카테고리 이름은 그냥 육아, 2번 카테고리 이름은 그냥 리뷰. 이렇게 해버리면 대부분 내가 쓰는 포스팅 이 2개 안에서 다 들지 않을까요? 어떤 육아에 대한 일기를 썼어. 그럼 1번 카테고리 넣으면 되는 거고. 근데 오늘 내가 쓴 포스팅이 육아 정보이기도 하면서 어떤 육아 아이템들에서 좀 나와. 그건 내 마음대로 넣는 거야. 1번에 넣든 2번에 넣든. 즉 이렇게 포괄적인 카테고리 이름을 정하면 지금 말한 대로 하고 싶은 게 워낙 많고 이런저런 얘기 다 쓰고 싶어 해도 다 될 수 있죠. 내가 글을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에 따라서 1번에 넣을 수도 있고 2번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음식점에 대한 그 맛집 자체에 대한 소개가 좀 많이 들어갔네? 그럼 2번에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음식은 사진은 그냥 조금만 노출됐고 상호명이나 이런 것도 노출 안 됐어. 근데 우리 애가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뭐 이런 얘기만 좀 나왔어. 그럼 그 1번에 들어가야겠죠. 자, 그렇게 하다가 점차 그런 내가 맛집에서 리뷰를 쓴 포스팅들이 점점 막 늘어나네? 막 10개 이상 쌓였네? 했을 때 리뷰 밑에다가 또 새끼 카테고리를 치면 되죠. 가족 외식 해가지고 거기다 다 이제 옮겨 놓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점점 확대해 나가셔라.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정성 들여서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글을 안 읽고 그냥 나간다던가 이래서 체류 시간이 너무 낮게 나오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내가 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 정보를 본문 중간으로 숨겨. 처음부터 다 까주지 말란 얘기야.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목이 이런 거야. 가성비 좋은 자취용 전기포트 추천. 그러면 서론에 이렇게 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팔 전기포트가 가장 가성비 좋습니다.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들어가. 그럼 어때? 독자가 보는 사람이 아, 테팔 리뷰구나, 테팔 광고구나 하고 어떻게 나가겠죠. 요게 많이 하시는 실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제목은 이제 비슷하게 쓰는 거야. 가성비 자취 전기포트 써보니 진짜 이게 최고였어요. 뭐 이렇게 썼어. 그럼 서론을 이렇게 풀어. 처음에는 땡땡땡을 살까 고민했어요. 근데 용량이나 뭐 끓는 시간이나 세척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니까 그 점점점 하면서 밑으로 자꾸 스크롤을 내리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중간에 제가 아까 정보를 중간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쓰다가 결국은 그래서 선택한 게 테팔 전기포트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있죠. 중간중간에 소제목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소제목 쓸 때 많은 분들이 또 하시는 뭐 실수는 아니고 패턴이 뭐냐? 테팔 무슨 제품 장점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나쁜 방법은 아니고 체류 시간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소제목을 바꾸는 거야. 이 장점 이게 아니라 소제목을 서술형으로 쓰는 거지. 왜 이걸 샀냐면요. 점점점. 이게 소제목인 거야. 그러면서 소제목에서 얘기가 이어져. 본문으로. 두 번째 소제목으로 그럼 이 제품의 결정적인 장점 그리고 단점 뭐 이런 두 번째 소제목을 넣었어요. 마지막
그럼 구매 전 체크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장치들을 마련을 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다. 요즘에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본문 내용을 가만 보니까 어떤 하나의 보고서 같아. 진님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 되게 딱딱딱 끊어지게 장점 1, 이거, 2, 이거 3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모든 경우에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썼을 때 체류 시간이 확실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 그것만 보고 나가거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요 하나의 스토리처럼 써야 돼요. 그게 블로그의 특징이에요. 느리게 집중해서 그 사람의 실제 사용 경험을 이야기처럼 보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블로그의 특징인데 스스로 그걸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 요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뭐가 좋다가 아니라 이걸 적절히 믹스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쓰는 거야. 특히 여행 블로거 분들도 그렇게 쓰는 경우 진짜 많아요. 주차, 위치, 가격, 메뉴. 그럼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봐. 쭉 훑다가 나 메뉴가 궁금해. 메뉴만 쏙 보고 나갈 거 아니야. 그게 진짜 많다니까. 제품명, 테팔, 땡땡, 뭐 전기포트, 장점, 땡땡, 빠른 가열, 가성비, 단점, 디자인 너무 심플한. 자, 정보는 있죠. 근데 뭐가 없어? 재미가 없잖아. 왜 그걸 읽고 있어야 돼 내가?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처음엔 싼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야, 써보니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안정적으로 가열이 되는지였어요. 가격이 너무 싸기만 한 전기포트는 뭐 입구가 좁기도 하고 그리고 가열 시간이 너무 느리기도 한데 하면서 이렇게 문장 자체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계속 글을 보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체류 시간도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잘하는 방법들, 제가 항상 지향하는 방법들 한번 설명을 드려봤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에 특수 문자를 쓰면 안 좋나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는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부분에서 물음표를 넣으면 제목에 읽는 사람 입장에서 제목의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고 물음표, 느낌표, 쉼표, 슬래시 정도? 딱 요 정도만 활용하자. 어떻게? 하기심만. 블로그에 넣을 사진이 없거나 사진이 필요하지 않은 주제일 경우는 혹시 어떻게 하면 좋나요? 최소 한 장은 넣으세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썸네일 때문에라도 하나는 넣어야겠죠. 아무것도 안 넣으면 썸네일 자체가 안 나와버리거든. 그리고 진짜 텍스트로만 가득 채우는 내용이다 라고 해도 이미지는 넣을 수 있죠. 어떻게? 소제목이나 어떤 내가 요약 문구를 썼어, 문장을. 그럼 그 문장 자체를 캡처해서 한 장만 넣자. 제일 임팩트 있는 후킹이 좋은 내용을 요약을 해서 썼어. 근데 거기에 핵심 내용이 좀 빠져 있어. 일부러 빠지게 쓴 거지. 그럼 그 자체가 썸네일이 될 거잖아요. 그걸 캡처해서 넣어라. 이미지를 넣기 힘든 내용일지라도 포스팅을 충분히 할 수 있죠. 1일 1포를 하는데도 방문자 수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꼭 1일 1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문자 수가 비례해서 올라가느냐? 아니죠.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건 앞서 나왔던 질문이랑 비슷한 건데 박스권에 갇혀있다 그 말이랑 좀 비슷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1일 1포를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분명히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같은 패턴이 방문자 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위한 좋은 패턴이면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닐 거라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인기글을 분석하고요. 내가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셔라. 대부분 이 안에 답이 있다. 글의 구조를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앞서 체류 시간을 높이는 방법들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미친 척하고 트렌드 키워드만 계속 써보는 거야. 내 블로그 방문자 수에 맞는 키워드만 쓰라고 했어. 좋아요. 좋은데 중간중간에 계속 키워드를 일부러 막 전략적으로 트렌드 키워드만 막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1일 1포는 유지는 하되 여러분들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틀어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반복만 될 겁니다. 힘들게 인플루언서 선정이 됐는데 예를 들면 수입이나 방문자 수가 큰 변화가 없다는 분들 많았거든요. 많다기보다 거의 다 그렇죠. 게임을 하다가 만렙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인플루언서 똑같아요. 실적 블로그도 비슷한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플루언서는 어떤 검색의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키워드 챌린지라는 인플루언서만 할 수 있는 도구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부족해요. 이거는 브랜드형 강화 노출 도구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개인 브랜딩을 위한 용도로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키워드 챌린지나 그리고 홈판 이런 활용들을 안 하면 내가 효과를 당장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챌린지를 통한 순위 올리는 작업도 반드시 좀 필요한 거고 순위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브랜딩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홈판에 유입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나 인플루언서인데 왜 광고 거래가 안 들어와 하는 거 키첼로 인해서 순위가 올라가야 그것도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방금 제가 팬 얘기했는데 어떤 브랜드로부터 내가 광고 수주를 받으려면 순위도 중요하지만 팬 확보도 중요하다. 내가 팬이 2,000명인 인플루언서랑 2만 명의 인플루언서랑 누구한테 먼저 광고를 주겠어? 실제 이 팬 2,000명, 2만 명이 실제 조회수로 이어질까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야. 인플루언서는. 근데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는 항목도 있어. 어디? 홈판. 홈판에 어떤 내용이 자주 뜨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내용은 막 가십거리, 이슈거리 이런 것들 말고요. 내가 그냥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성 내용을 썼어. 키첼로. 근데 그거 자체가 홈판에 유입이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 유입이 잘 되는 분들 보잖아요. 저도 종종 참 잘 올라가는 편인데 팬이 많으면 올라가요. 팬이 많으면 그만큼 기회가 많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되면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그 열심히 했을 때 어떤 열매는 굉장히 달달하다는 거. 최적 블로그를 갖고 있으면서도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적 블로그라 그래서 정보성 글만 주구장창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문자 수 높아지고 다 돈이 되겠지. 최적이면 돈 다 잘 번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최적이어도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당장은 노출이 잘 되니까 방문자 수는 준최 블로그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좀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냐? 아니죠. 돈이 되는 키워드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되는 키워드를 자꾸 쓰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가 여기저기서 상위 노출이 돼야 된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잘 돈이 안 돼요 하는 분들 많거든요. 들어가서 보잖아. 그러면 리뷰가 너무 재미가 없어. 특색이 없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떤 내가 상품 리뷰를 했잖아. 전환이 될 수 있는 글을 써야 돼. 남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너무 재미가 없거나 너무 단점만 나열을 했거나 아쉬운 점만 나열을 했거나 진짜 아쉬운 점만 나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는 좀 특색 있게 할 거야. 그 특색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 목표가 수익화라면 이건 진짜 안 좋은 방법이다. 왜? 내가 당장 광고주여도 제품의 온갖 안 좋은 점만 막 까내리는 블로그 섭외를 안 해요. 실제로 제가 이거 테스트 많이 해봤거든요. 제 블로그에 어떤 제품에 안 좋은 후기를 막 써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일이 안 들어. 진짜 일이 안 들었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테스트를 했던 결과니까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돈으로 연결을 좀 시켜야 된다. 그러면 세병호님이랑 이제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건가요? 유튜브에서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웬만하면 답변 많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오랫동안 운영했던, 지금도 하고 있고요, 스텝으로 불독카페 있습니다. 불독카페에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그 질문 게시판에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혹시 좀 놓치거나 늦었을 때는 스태프분들이 같이 질문 답변 드리기도 하니까 불독카페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또 부수적인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아시죠? 열심히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수하면 이해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